오늘은 타입 2 슈퍼컨덕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 이 타입 2 슈퍼컨덕터는 아마 굉장히 열심히 많이 배웠을 거예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그 누구 책을 우리 그동안에 봤었죠. 요즘에 수업 시간에 비즐리, 올란도, 응? 델린 말고 비즐리, 올란도, 무이. 이 얘기를 할 때 이 올란도라는 사람을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이 비즐리, 올란도, 무이 세 사람의 이름이 한꺼번에 나오면 이게 무슨 얘기죠? 무슨 얘기를 할 때 비즐리, 올란도, 무이 세 사람이 한꺼번에 나오지? 그 옛날에 그 2년 전인가 우리 그 초전도 특론하고 수업할 때 이거 다 얘기한 거거든. 민석이도 그때 들었고. 이 세 사람이 한꺼번에 한 좋은 일이 뭐지? 그 다음에 우선 뭐 민석이야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기억력이 그렇게 오래 2년을 가질 않지. 응? 이 젊은 빠릿빠릿한 이 동진이 무이, 올란도, 그다음에 비즐리 얘기가 나오면 타입 2 슈퍼컨덕터에서 골텍스에서 이거 그래 이거 들어갔다 나왔다라기보다도 여러분들 이렇게 페네트레이션 뎁스가 있으면 이게 슈퍼컨덕터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그러면은 이제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면은 마그네틱 필드가 이만큼 이렇게 뚫고 지나간다. 그랬을 때 이제 요 거리를 뭐라 그러냐면 페네트레이션 뎁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 자, 그런데 만약에 이런 초전도에 심필름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초전도에 심필름이 있으면 심필름에다가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게 벌크일 때는 요만큼의 페네트레이션 뎁스였는데 심필름이 되면은 이 페네트레이션 뎁스가 엄청나게 이렇게 커진다. 그래서 이 심필름이 얼마가 되느냐면은 2차원이 되면은 심필름이 람다 오버 D에다가 람다 본래의 페네트레이션 뎁스에 비해 가지고 이만큼 이렇게 더 커진다. 그러니까 페네트레이션 뎁스가 만약에 1000앵스트롬이다 그러면 D가 10앵스트롬이라 그러면 100배가 더 커지는 거고. 우리 깡통 같은 거 이렇게 놓고서 말이야. 깡통을 놓고서 깡통을 이렇게 벌크 슈퍼컨덕터가 있어가지고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하면 은 페네트레이션 뎁스가 이렇게 짧은데 위에서 이렇게 밟아가지고 이거를 찌그러뜨리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 페네트레이션 뎁스가 쭉 이렇게 늘어나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이 정도로 이렇게 늘어난다 하는 거를 얘기할 때 우리가 이거를 맨 처음에 알아낸 사람이 누구냐면 비즐리하고 올란도하고 무이. 실은 이게 비즐리, 올란도, 무이가 아니라 그 맥도날드인가 하는 이 공학자가 있었는데 공학자가 말이야 왜 이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다. 나왔으니까 이 공학자가 물리학 저널도 아니고 이상한 공학 저널에다가 전기 저널에다가 이거를 처음으로 기선을 해가지고 이거를 퍼블리시를 했어요. 람다 오브 D에 람다가 된다는 거를 처음으로 이거 퍼블리시를 해요. 페네트레이션 뎁스가 이렇게 커진다는 거를 이렇게 퍼블리시를 하고 그 논문을 이제 읽고서 이 사람들이 거의 그 논문을 읽은 것 같아. 읽었는지 안 읽은지 모르지만
이 무이 올란도 비즐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2차원에서 2차원 초전도체에서 코스텔리츠, 사울레스 이 전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비즐리, 올란도 무이 이 세 사람은 상당히 뛰어난 실험 물리학자입니다. 그러면 왜 2차원 초전도체에서 KT 트랜지션이 일어난다는 것을 사람들이 그동안에 몰랐느냐 하면은 거리가 페네트레이션 뎁스보다도 짧은 그러한 경우에만 이런 경우에만 볼텍스하고 볼텍스 사이의 인터랙션이 로고 디펜던스를 가지고 그거보다도 더 멀어지면은 로가리즘믹 디펜던스가 아니고 익스포넨셜한 디펜던스가 나온다 하는 거를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근데 페네트레이션 뎁스가 말이야. 페네트레이션 뎁스가 예를 들어서 한 1000앵스트럼, 2000앵스트럼 밖에 안 됐는데 그 사이에 볼텍스 두 개가 있으면은 그러면은 둘 사이 인터랙션이 로고 R인데 우리가 만드는 시련은 어떤 시련이냐면 우리가 만드는 시련은 밀리미터 사이즈라든지 뭐 이래요. 따라서 이 KT 트랜지션을 보려면은 밀리미터 사이즈보다도 그 안에서는 적어도 로고 R 디펜던스가 있어야지만이 코셀리스 사울레스 트랜지션을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상전이라는 것은 뭐가 상전이냐면은 여러분들 상전에 이제 배우면 알겠지만 일어나는 게 디멘션이 2차원 디멘션인데 2차원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쪽으로도 무한되고 저쪽으로도 무한되고 시크니스가 작다는 것 뿐이지. 그런데 1000앵스트럼 아래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현상을 우리가 가지고서 KT 트랜지션을 이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인터랙션이 말이지 인피니트 시스템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려면은 그 시스템 안에서 시스템이 충분히 커서 그 시스템 안에서의 인터랙션에 로가리즘믹 디펜던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세상에서 초전도체에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코스텔리시 사울레스 트랜지션이 초전도체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KT 트랜지션이 언제 알려졌느냐 하면 1900 KT 트랜지션을 가지고 우리 밥 먹고 사는 재고나 1970 2년 또는 1년이라고 이렇게 얘기할게요. 1972년도가 아마 코스텔리시 사울레스가 했고 71년도가 베레진스키가 됐어요. 1972년도에 세상에 KT 트랜지션이 존재한다는 것을 얘기를 한 다음에 이 KT 트랜지션이 슈퍼컨덕티비티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게 대개 어떻게 되느냐면 1982년이나 1년이나 한 10년 정도 세월이 흐른 다음에 공학자의 기여에 의해 가지고 비즐리 올란도 무이가 KT 트랜지션이 슈퍼컨덕티비티에 있다는 것을 저 공학자 아저씨는 KT 트랜지션을 얘기 안 하고 람다만 얘기를 했고 그거를 보고서 처음으로 느껴가지고 알아낸 사람이 이 세 사람이고 이 세 사람이 이제 이거를 알아내고서 너무도 기뻐가지고 이제 콜로키움도 아니고 뭐 하여간 커피 먹으면서인지 뭔지 어디 가가지고 야, 이 슈퍼컨덕터에서 KT 트랜지션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 왜냐하면은 해가지고 페네트레이션 뎁스가 이렇게 해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지. 아 그러고 이게 논문을 이렇게 쫙 쓰는데 갑자기 자기가 서미트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PRL에다가 이제 논문을 서미트했어. KT 트랜지션이 그 전까지는 이론적으로 나왔지만 이거를 실험으로 구현을 하려면은 어디를 가서 했느냐면 볼텍스 두 개를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 볼텍스하고 이퀴벌런트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고체에서 보면은 디펙트가 있는데 스크루 디슬로케이션이라는 디펙트가 있어요. 스크루 디슬로케이션 두 개가 같은 방향으로 있느냐 반대 방향으로 있느냐 뭐 이런 거. 스크루 디슬로케이션 그런 데서 KT 트랜지션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랬는데 그거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도 있는 게 아니고 뭐
뭐 도대체 실험을 할 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이제 고민을 하고 뭐 그러던 때인데 여기서 KT 트랜지션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획기적으로 뭐 엄청난 일이니까. 아 그래가지고 이게 이 사람이 얘기를 하고 이제 논문을 써가지고 탁 냈는데 그 얘기를 들었던 이 이론 물리학자가 차차차차 해가지고 논문을 PR에 탁 냈어. 이거는 남의 아이디어 도용인 건데 세상에 그런 일이 막 한두 번의 일이 아니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이 세 사람이 쓴 논문은 리젝션 당하고 그 티어리가 이게 왜냐? 이 사람이 쓴 거는 뭐냐면은 이거는 이런 논문을 쓴 거거든. 실험으로 쓴 게 아니고. 근데 이제 이런 논문을 쓰면은 확실히 이론학자가 잘 써요. 계산도 해본 놈이 잘한다고, 도둑질도 해본 놈이 잘한다고. 또 그래가지고 이론 물리학자 논문에 딱 대고 이 사람이요. 이 사람은 근데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라가지고 뚫딱 막 이렇게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PRL에다가 전화하고 항의하고 그래가지고 저쪽 이론 논문 위드드로우 시키고 이 논문이 나왔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비즐리 올란도 무이가 이런 이유 때문에 KT 트랜지션이 슈퍼컨덕티비티에 있다는 게 1972년도에서부터 10년 지난 1980년도 초에 이렇게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떼처럼 구름처럼 이제 몰려와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던데 그러면은 이게 KT 트랜지션 그래 많이 몰려와가지고 이론을 하고 뭐 실험을 하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이제 세상의 문제가 다 풀렸느냐? 근데 그 다음에 거의 한 10년 가까이 지난 다음에 일어났던 일이 뭐냐면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줘 가지고 처음에 나온 게 플락스 퀀텀이 반만 들어갔을 때 폴리 프러스트레이트 된 모델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래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또 10년 후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10년 후에 또 뭐 스토캐스틱 레저넌스라든지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뭐 요즘에는 뭐 우리 재곤이가 공부하고 있는 네트워크 문제라든지 여기 조셉슨 어레이에서의 문제라든지 하여간에 계속해서 끝없이 그 다음에 2분의 1 들어간 게 아니라 3분의 1 들어가고 4분의 1 들어가고 뭐 5분의 1 들어가고 그럴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뭐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2분의 1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3분의 1이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래서 그 일을 해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일을 많이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게 이제 어날리티컬 얘기한 게 이제 최무현 교수가 그 스승인 돈약하고 한 일들이 이제 내가 조금 잘못 알았네. 풀리 프러스트레이트 된 것도 그것도 1980년대 초에 이게 시작을 했네. 그래서 3분의 1, 5분의 1 뭐 이렇게 된 게 그 한 10년 후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내가 왜 갑자기 타이트 슈퍼컨덕터를 얘기를 하다가 여기로 빠졌느냐면 사실 올란도 얘기를 하려다가 보니까 비즐리 나왔고 왜냐면 올란도 우리 공부를 할 때 타이트 슈퍼컨덕터 그 책 있잖아. 그 책을 우리가 굉장히 열심히 옛날에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상당히 공부를 했기 때문에 기초적인 거는 넘어뛰고 그 다음에 이제 팅캄으로 이제 들어가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KT 트랜지션도 이제 좀 얘기를 했어요. 올란도 책에서는 이게 타입 2 슈퍼컨덕터가 어떻게 이제 기술이 되느냐. 이 올란도 책 보면 참 이 부분은 굉장히 잘 썼어. 올란도 책을 보면. 그래서 올란도에서 기술한 거를 말이지. 이거는 뭐냐면 아주 기초적으로 아주 책을 잘 썼어요. 기초적으로 타입 2 슈퍼컨덕터가 뭐냐 이런 것들 하고. 그래서 이번 여름에 이거를 공부를 한 지금 인선이가 이거 아주 귀신처럼 잘 알겠다. 공지나 이럴 때 인선이 얼굴 딱 그려주고 말이지. 인선이가 이렇게 젊을 때 예쁠 때도 있었구나. 20년 후에 바싹 간 다음에 얼굴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기록을 남겨야지. 그 올란도 책 많이 봤지? 네. 그 타입 2 슈퍼컨덕터 진짜 잘 썼다고 생각 안 하나? 네.
굉장히 잘 썼어. 그 올란도 책, 그 올란도가 이게 실험물학자라는 게 좀 신기하지. 이 세 사람이 다 무지무지하게 유명한 사람으로 됐어요. 무이 아저씨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아니? 태고니는 알 거야, 그지? 네덜란드 사람이야. 네덜란드 사람인데, 이게 워낙, 이게, 나라가 작은 나라에서 뛰어난 사람 하나 나타나니까, 네덜란드에서 이게 몰아줘가지고, 이게 네덜란드에서 엄청나게, 네덜란드가 또 스포컨덕티비티 하면 네덜란드 아니냐. 온네스가 네덜란드 출신 아니야. 스포컨덕티비티의 고장이거든. 그래서, 이 사람이 아주 센터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한 나라에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올란도는 책을 썼어요. 그죠? 우리 올란도 가지고 공부를 많이 했어. 근데 올란도 책에서는 이 기초적인 이 타입 스포컨덕터를 이제 기술을 하는데 이 사람이 아주 올란도 책을 보면은 기가 막히게 쓴 게 거의 시작이 뭐부터 왔느냐면은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초전도체가 있다. 타입 2 스포컨덕터가 있다. 타입 2 스포컨덕터는 뭐 어떤 거다. 뭐 물질 이름 해놓고서 이게 하나 놓고 두 개를 놨을 때 따로따로 보면은 TC도 비슷한데 두 개를 섞었더니 TC도 비슷해요. 그런데 크리티컬 필드가 엄청나게 이렇게 커지더라. 뭐 그래가지고 그런 물질을 이렇게 소개를 한 다음에 그런 물질을 넣고 외부에서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준 다음에 쇳가루를 이렇게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모양이 되더라.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됐을 때 그 주위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하는 거를 놓고서 그림을 놓고서 시작을 하고 올란도 책은 어느 방정식에서부터 출발을 하느냐면 런던 방정식부터 이 올란도 책은 이렇게 출발을 해가지고 볼텍스의 스트럭처 이런 것들을 이제 거기다가 이제 설명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배우는 틴캄은 이런 거를 안다고 가정을 해놓고 런던 방정식에서 출발을 하기보다는 이 긴즈버그 란다우 방정식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그럼 런던 방정식에서 출발해가지고 디라이브 되는 포뮬라하고 긴즈버그 란다우에서 유도되는 거를 보면 결론은 거의 똑같은데 항상 팩터가 조금씩 달라요. 좀 더 정확한 거는 뭐냐면 런던 방정식보다는 긴즈버그 란다우 방정식이 이제 좀 더 정확하니까 이왕 시작할 바에야 우리가 비전문가도 아니고 전문가니까 이 긴즈버그 란다우부터 시작하자는 게 이게 틴컴에서 나타났고 런던에서부터 출발을 한 게 뭐냐 하면은 이게 올란도 책이에요. 내가 이제 그러면 타입 2 스포컨덕터 여러분들이 타입 2 이제 타입 1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M하고 외부에서 필드 걸어준 게 타입 1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타입 1이면 타입 2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가더라. 여기는 이제 HC이고 요거는 HC1이고 HC2다. 그래가지고 여기까지는 이제 언제나 마이스너 현상이 나타나고 뭐 이렇게 조금씩 뚫고 지나간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위쪽이나 아래쪽이나 넓이가 이제 똑같더라. 뭐 이런 얘기 됐어. 이제 질문이에요. 이게 지금 초전도체가 이런 초전도체가 있어서 외부에서 마그네틱 필드를 이렇게 걸어줬다. 어떤 일이 생기느냐? 마그네틱 필드를
이제 조금씩 늘려져요. 타입 1인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조금씩 이제 늘려지면 이쪽에서 이쪽에는 마그네틱 필드가 들어가지 못하니까 마그네틱 필드가 이게 본래는 이렇게 돼 있는데 마그네틱 필드를 이쪽에 마그네틱 필드를 이렇게 이제 마그네틱 필드를 이제 만들어 준다 이거는. 그래서 아래에서 들어오는 놈하고 위에서 자기가 만들어낸 놈이 서로 캔슬을 해가지고 이제 죽이는 거잖아요. 자, 이런 마그네틱 필드가 를 만들어 주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죠? 이 주위에 초전도 주위에 초전도 주위에 뭐가 생겨나느냐면 전류가 이렇게 생겨나요. 응? 전류가 이렇게 생겨나야 되지. 초전도에 전류가 생겨나서 이 전류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마그네틱 필드를 만들어줘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세지면 점점 더 세지면 전류가 점점 이제 더 세져야 돼요. 계산하면 알겠지만 이때 생겨난 이 전류는 표면에만 존재, 안에는 존재할 수 없어요. 안에는 존재할 수 없고 표면에만 존재해야 이 안에서 이제 제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놈이 점점 커지면 이놈이 점점 이제 더 커져요, 커런트가. 그러다가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죠? 더 이상 초전도가 견디질 못하고 초전도가 빵 깨져버린단 말이야. 그때 여기에 필드, 그때의 필드를 HC라 그러고, 그때 요거에 흐르고 있는 커런트를 IC라 그러면, 그때 생겨나는 커런트하고 필드가 이것 때문에 생겨난 필드를 HC라 그러면, HC하고 IC는 두 개는 그 릴레이션에 의해서 엮어지고, 그 법칙을 무슨 법칙이라 그러죠? 이 대목에서 우리 2년 전이냐? 2년 전에 이거 다 배웠어. 이름도 다 배웠지, 그지? 이 대목에서 우리 민서가 사람 이름 또 잊어먹는데 또 그 일가견을 가지고 있는 우리 박민석 씨, 미래의 호프, 우리나라 초전도계를 이름만 잘 외우면은 잘 이끌어갈 수 있을. 민서가 누구의 법칙? 참 동진아, 동진아, 동진이 예쁜 모습 찍어야 되는데. 누구? 인선아, 이거는 2년 전하고 관계없이 요즘에 로즈인 책에도 이게 나와, 사람. 응? 누구? 아, 이게 로즈인 이번 여름에 이 선생님으로서 이게 선생님이 로즈인 강의하신 선생님이 잃어버리면 되냐? 그게 이른바 실스비라는 사람이에요. 실스비, 그치? 생각나지? 실스비 네, 법칙 네. 공부했지? 이번 여름에 공부했을 거야. 이게 여름에 그 누구 로즈인 책 가지고 강의했잖아, 그치? 실스비야, 실스비. 근데 이게 HC를 이렇게 해가지고 커런트가 점점 커지는데 말이야. 그렇게 되면은 이 크리티컬, 이게 HC가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초전도가 깨지는데, 타입 2 슈퍼 컨덕터는 HC를 굉장히 초전도를 깨려면은 마그네틱 필드를 한참 더 걸어줘야 돼. 왜 그러냐면 이걸 점점 크게 하면은 여기에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지금 마그네틱 필드가 하나씩 이렇게 뚫고 지나가게 된다 이게요. 하나 둘씩. 근데 이제 그 마그네틱 필드가 무슨 마그네틱 필드냐면 콘타이즈 되어 있는 마그네틱 필드예요. 콘타이즈 되어 있는 마그네틱 필드. 한 개씩 두 개씩 이렇게 들어가요. 자, 하나가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기에 바로 하나가 들어가기 직전에 마그네틱 필드
하나가 들어가기 직전에 그 마그네틱 필드가 만들어낸 크리티컬 커런트 덴시티하고 서페이스에 흐르고 있는 초전류하고 하나가 들어간 다음에 그 서페이스 슈퍼 커런트 하고 비교를 하면 어느 게 더 크죠? 하나가 들어가고 두 개가 들어가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자 HC가 이게 있는데 한 놈이 뚫고 지나갔으니까 서피스 커런트하고 반대 방향이 돼서 서페이스 커런트하고 반대 방향이 돼가지고 서피스 커런트 줄어들고 서페이스 커런트가 줄어들죠. 그러니까 100개를 지금 막아야 되는데 지금 마그네틱 필드가 100개가 들어왔어. 마그네틱 필드가 100개가 이제 되어 있는데 100개를 막아야 되는데 일단 한 개가 들어왔으니까 99개만 막으면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게 마그네틱 필드를 점점 크게 해주다가 HC온 바로 그때 그냥 커런트가 서피스 커런트 굉장히 컸는데 한 놈이 뚝 들어오면은 그러면은 100개 중에서 한 개가 들어왔으니까 99개만 이제 막으면 되니까 서페이스 커런트는 그만큼 이제 줄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한 놈 들어오고 두 놈 들어오고 세 놈 들어오고 근데 자 100개를 했더니 이제 한 개가 툭 들어왔어요. 그러면 웹에서 또 어떻게 하지? H필드를 더 증가를 시키지? 그래가지고 다시 서페이스 커런트가 커지면은 다시 이제 툭 들어오고 이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이게 이제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서페이스 커런트가 여기까지 H필드를 여기까지 해줬더니 서페이스 커런트가 컸는데 이놈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여기 이렇게 들어오면서 여기서 들어오면서 서페이스 커런트 양은 이제 줄어들고 서페이스 커런트 양이 뭐하고 비례하느냐면 이 마그네타이제이션하고 비례하는 양입니다. 그것들이 줄어들어요. 이렇게 줄어든다는 얘기는 이제 마그네틱 필드도 점점 크게 하는데 이게 이렇게 이제 줄어든단 말이야. 그 얘기는 뭐냐면 100개가 들어오는데 지금 100개를 막 막고 있다가 하나가 툭 들어왔어. 그래서 이제 99에 하나야. 그 다음에 다시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면 그래서 이제 99에 1이 됐는데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면 어떻게 되냐면 99가 다시 100 쪽으로 가고 있지. 그래서 조금 있다 보면은 다시 안쪽으로 2개가 되고 99 되고 3개가 되고 99 되고 그러는데 어떨 때는 이거는 어떤 얘기냐 하면은 요거는 100이 들어왔다가 그래서 99에 1이 됐다가 그 다음에 100이 돼서 2가 됐다가 101이 돼서 3이 됐다가 102가 돼서 4가 됐다가 103이 됐다가 5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 마그네틱 필드가 마그네타이제이션이 요거의 콘스턴트가 이렇게 돼야 될 거예요. 왜냐면 이 차이에 해당하는 것만큼 서피스 커런트가 이렇게 흐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줄어들었다는 얘기하고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104가 됐는데 이게 7개가 되고 그래서 인크리즈 하는 마그네틱 필드보다 뚫고 들어가 가지고 들어간 놈의 개수가 더 커지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이제 줄어들게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럼 이 곡선이 어떠한 곡선을 그릴 거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계산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계산을 우리가 이번에 할 거다. 이게 이른바 뭐냐면 초전도에서의 마그네타이제이션이다. 그럼 이 마그네타이제이션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느냐 하면은 런던의 방법을 런던 이퀘이션만 가지고 계산하면 요 동네에서 런던의 방법을 가지고 하면 요 동네에서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동네에서 계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물론 어프록시메이션이지만 굉장히 잘 맞는 그러한 방법이 있어요. 그게 아브리코소프, 고로코프 이 사람들이 했던 마그네타이제이션이다. 그럼 이 중간에 있는 것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항목을 다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하면은 그 이그젝트하게 그런 방법을 계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항 중에 4승항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4승항이 들어가면은 그 파티션 펑션 같은 것들을 계산을 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계산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런 것들을 처음으로 베리에이셔널 메소드로 써가지고 베리에이셔널 메소드를 쓰면은 우리가 이그젝트 솔루션을 구하지 않더라도 리밋으로 그걸 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이 베리에이션 방법으로 했던 게 이른바 뭐냐면은 하우 앤드 클레메 모델이다 이게. 그래서 여기서 이번 강의에서는 런던 방정식부터 출발해가지고 여기를 다 하는데 하우 앤드 클레은 이번에는 여기서 하질 않아요. 근데 하우 앤드 클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전에 우리가 올란도 공부하면서 아마 다 얘기를 했었을 거야. 그리고 테이프도 많이 남아있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하자. 백그라운드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는 이런 거가 이제 백그라운드다. 이런 얘기를 이런 볼텍스가 하나 둘씩 들어갈 수 있다는 거를 맨 처음에 알아낸 사람이 누구냐면 이게 나도 가물가물하네. 이게 내가 제일 존경하던 사람이 되는데 아브리코소프 맞아. 아브리코소프 아브리코소프에 관해서는 내가 며칠을 두고 할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인간적인 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결혼을 몇 번 했는가까지. 자, 그거는 이제 우리 수업 끝난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하고 들은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지? 이게 아브리코소프가 이게 이런 타이트 스프 컨덕터가 존재할 수 있다 해가지고 이걸 알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풀어가지고 그 스승한테, 스승이 누구죠? 아브리코소프의 스승? 아이 그것도 몰라? 란다우, 그지? 맞았어. 이 동진이가 참 사람 이름 외우는 건 참 도사 같구나, 야. 그게 란다우한테 이렇게 갖다 줬더니 란다우가 뭐 이런 쓰레기 같은 걸 가져왔나 그러고서 책상에다가 넣은 지 5년인가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퍼블리시를 못했어. 퍼블리시를 못해가지고 결국은 그거 가지고 노벨상을 타지만 아브리코소프가 그 논문을 써가지고 란다우한테 주니까 란다우가 이런 쓰레기 같은 거는 이렇게 틀린 걸로 가져왔다. 그 다음에 5년 후에 그거를 발표하는 거를 이제 승낙을 하죠. 아브리코소프의 불행은 그것뿐만이 아니었어, 사실은. 아브리코소프가 그거를 발표를 했을 때는 벌써 러시아하고 미국 사이에 긴장감이 감도고 있는 그 처리장막에 처했던 그 시대고, 미국에서 보면은 그때가 메카시즘이라는 그런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러시아에 대한 조금이라도 러시아에 관한 또는 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에 관한 조금이라도 이렇게 호의적인 사람은 다 붙잡아갈 때였어요. 그래서 완전히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작사를 내고 그런 때인데, 그때 걸려든 사람 중에서 그 유명한 사람 오펜하이머 같은 사람들도 걸려들었어요. 오펜하이머는 뭐를 했느냐 하면은 원자탄을 만드는 프로젝트의 리더로서 원자탄을 만들어서 세계 2차 대전을 끝낸 그 장본인인데, 그 오펜하이머조차도 메카시즘에 의해 가지고 붙잡혀 가지고 완전히 그 사람 뭐 모든 지금 거 다 뺏기고 완전히 매국노로 이렇게 돼 가지고 그 고생하던 그때 아브리코소프의 이론이 발표가 됐는데, 아브리코소프의 이론이 발표가 되니까
서방에서는 러시아에서 나온 것들은 철저하게 배제하다는 것이 되고, 그래서 서방 사람들은 이 타입2 슈퍼컨덕터라든지 아브리코소프의 이 이론 같은 것들을 접해볼 기회가 없었어요. 이거는 BCS 이론이 나온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근데 BCS 이론에서부터 이 긴즈버그 란다우 방정식을 유도를 해낼 수가 있어요. 특별한 경우로서 트랜지션 템퍼레이처 근처로 가면은 BCS에서부터 이 아브리코소프의 이론들을 이제 유도를 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초전도를 공부를 할 때는 BCS 이론을 가지고 공부하는 적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되게 긴즈버그 란다우 방정식 가지고 쓰는데, 왜냐하면 BCS 이론에 비해 가지고 훨씬 모든 계산 같은 것들이 쉽고, 그 다음에 굉장히 클리어해. 머릿속에 그림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아브리코소프의 이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BCS 이론보다는 긴즈버그 란다우 또는 아브리코소프의 이론을 가지고 많은 일들을 이제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리코소프는 여러 가지 면에서 불행하다가 마지막에 이 노벨상 타면서 모든 게 한꺼번에 풀린 사람인데, 아브리코소프는 첫 번째는 자기의 이론을 발표를 하지 못했고 20대 이론인데, 그 다음에 발표를 한 후에도 오랫동안 인정을 못 받고, 아브리코소프의 이론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번에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아브리코소프가 이 솔루션을 얻어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볼텍스들의 레귤러 어레이 같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유도를 할 거예요. 물론 올란도에서 그거 상당히 정확하게 유도를 했지만, 올란도는 아브리코소프의 이론을 가지고 쓴 게 아니라 올란도 측에서는 이 런던의 방정식을 가지고 썼고, 런던의 방정식은 아브리코소프 솔루션의 특별한 경우에는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주 정확한 얘기는 아니지.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타입2 슈퍼컨덕터에서 일들을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마그네틱 필드가 0부터 시작해서 점점 증가를 해서 HC1을 통한 다음에 HC2로 이렇게 가는 사이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느냐. 마그네틱 필드가 이렇게 되면은 볼텍스들이 이제 형성이 되는데, 볼텍스가 형성이 되어 있는 그 안에다가 커런트를 흘려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얘기하는 타입2 슈퍼컨덕터에서 로렌츠 포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유도를 할 거예요. 물론 고온 초전도체나 그렇지 않으면 2D 슈퍼컨덕터라든지 1D 슈퍼컨덕터가 되면은 거기에 플럭추에이션 이펙트가 이제 굉장히 커가지고, 플럭추에이션이 그때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하는 것들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할 거예요. 자, 런던 방정식에서는 구해낼 수가 없었던 HC온이라는 것을 한번 유도를 해보자. HC온이라는 거는 뭐냐면 마그네틱 필드를 이렇게 쫙 걸어주면 그 마그네틱 필드가 되면은 그때 볼텍스가 하나가 툭 튀어 들어가는 그러한 것이 뭐냐면 이제 HC온이에요. 자, HC온이라는 거는 이렇게 지금 초전도가 있는데 볼텍스가 하다가 첫 번째로 들어가는 경우를 이제 HC온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HC온이라는 거는 수학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게 이제 HC온이에요. HC온이라는 건 뭐냐면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줘 가지고 쫙쫙쫙쫙 늘려. 그래 가지고 어느 순간이 HC온이냐면 그 순간 볼텍스가 하나가 툭 튀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HC온은 뭐냐면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줘서
한 놈이 들어갈 때 안 들어가는 거하고 들어가는 거하고 그 경계를 이루는 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퀄리브리움을 이룬다. 뭐하고? 노 플락스하고 퍼스트 플락스 이게 이퀄리브리움을 이루는 경우가 뭐냐면은 그때의 필드가 HCO이더라. 외부에서 마그네틱 필드를 이렇게 쭉 걸어주니까 H 필드를 우리가 이제 증가를 시키는 그때 프리 에너지는 뭐냐면은 깁스의 프리 에너지예요. 자, 깁스의 프리 에너지는 평소에는 뭐냐면은 프레셔를 어플라이드 프레셔를 이렇게 쭉 인크리즈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가 되고 마그네틱 필드를 증가시키는 거하고 마찬가지가 되는데 이거는 헬륨을 쭉 프리 에너지에다가 자 그러면 아무런 플락스가 없었을 때 긴즈버그의 프리 에너지는 깁스의 프리 에너지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프리 에너지는 왼쪽은 이거하고 똑같죠. 노 플락스이기 때문에 플락스 G는 F- 이렇게 있는데 아무 플락스가 들어가 있지 않고 H 필드 이렇게 하면 이쪽 항이 얼마가 되느냐 하면 이제 제로가 되잖아. 그러니까 마그네틱 필드 없으니까 이쪽 항이 이제 제로가 돼가지고 G하고 F하고 똑같아요. 그럼 한 놈이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쪽 항이 이제 죽질 않지. 자, 한 놈이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한 놈이 들어갔을 때는 프리 에너지가 여기에 프리 에너지가 여기에다가 한 놈이 일단 들어갔기 때문에 전체를 보면은 완전히 초전도에다가 볼텍스 하나가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프리 에너지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아무것도 안 들어간 거에다가 그 다음에 한 놈이 들어가 가지고 길이가 얼마냐면 1짜리 볼텍스가 하나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단위 길이당의 볼텍스를 이온이라고 하면 이온에다가 그 다음에 L만큼 요 F항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 항으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항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두 번째 항은 H에 CO1에다가 이렇게 4파이 해놓고 그 다음에 H에다가 D3승의 R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더라고요. 자, 볼텍스가 한 놈이 들어가. 볼텍스가 한 놈이 들어갔을 때 이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이제 다 알다시피 볼텍스가 이렇게 한 놈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마그네틱 필드 한 놈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은 이렇게 있으면은 그 동네에 이렇게 적분을 하는데 이 마그네틱 필드는 어떻게 되느냐면 이게 플락스에다가 하나 플락스에다가 곱하기 하기를 L 이렇게 되지. 마그네틱 필드에다가 면적을 곱하면은 볼텍스 하나 들어갔기 때문에 플락스가 되고 부피니까 높이를 곱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 FS에다가 플러스 입실론에 L에다가 마이너스 HC온에다가 4파이에다가 그 다음에 플락스에다가 플락스를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L 이렇게 쓸 수가 있대요. 그래서 FS를 이렇게 서로 지워버리면 이렇게 나오고 L끼리 이렇게 지워버리고 그러면 볼텍스 한 놈이 단위 길이당에 볼텍스가 있는데 이게 쭉 긴 볼텍스에 단위 길이당의 에너지는 어떻게 되느냐면 HCN에다가 4파이에다가 Y0 이런 관계식을 얻게 되더라. 거꾸로 HCN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그러면 4파이 엡실론 1을 Y0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HCN을 이렇게 가볍게 이제 이해를 해보자. 그런데 말이야, 우리가 볼텍스가 있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는 거를 올란도 책에서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배웠는데 마그네틱 필드가 하나 뚫고 지나갔어요. 여기 지금 마그네틱 필드가 하나 이렇게 뚫고 지나가면 이제 그쪽이 이제 초전도가 이렇게 깨진다 이런 것들도 배웠고 올란도에서 아주 잘 배웠어. 잘 재미나게 배웠어. 마그네틱 필드가 이렇게 이제 뚫고 지나간다. 그러면 초전도가 이렇게 깨진다. 마그네틱 플럭스가 이놈이 한 놈이 들어가더라. 한 놈이 이렇게 간다. 그러면 이렇게 있으면 그 주위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이렇게 슈퍼커런트가 이렇게 있더라. 그래서 슈퍼커런트가 이렇게 이제 흐르고 있더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럼 슈퍼커런트가 어떻게 흐르느냐? 이놈이 이렇게 해서 무한히 슈퍼커런트가 이렇게 되느냐? 그러면은 그게 아니고 슈퍼커런트는 대개 볼텍스 그 주변에서만 흐르더라. 안으로 들어가면은 슈퍼커런트가 잘 안 흐르더라. 뭐 이런 거를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놈이 대개 어느 정도 뚫고 지나가서 이제 흐르느냐 하면은 페네트레이션 뎁스만큼 이렇게 흐르더라. 근데 이게 슈퍼플루이디티는 말이야. 슈퍼플루이드, 슈퍼컨덕터가 있고 슈퍼플루이드가 있죠. 슈퍼컨덕터는 이렇게 하면은 주위를 도는 게 뭐냐 하면은 쿠퍼 페어들이 이렇게 주위를 도는 건데 전기를 가진 놈이 이렇게 돌아간다 이게. 근데 슈퍼플루이드는 거기도 볼텍스가 있어요. 슈퍼플루이디티에서의 볼텍스를 처음으로 생각을 해낸 사람이 누구냐? 파인만인가? 거기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게 차지라기보다는 그때는 매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슈퍼플루이디티가 이렇게 돌아가. 슈퍼플루이디티는 헬륨4 뭐 이런 건데 그런 거는 차지를 가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매스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슈퍼플루이디티는 매스가 가는데 말이야. 그 가는데 옆에서 저항이 없어. 끈적끈적한 게 없다 이게. 여러분들 그 끈적끈적한 거에 대표적인 게 뭐지? 엿이라든지 끈적끈적하잖아. 그 다음에 진흙이라든지 끈적끈적의 대표가 뭐냐면 유리야. 유리는 흐르는데 유리도 흘러요. 유리 흐르는데 이건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조금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피라미드나 이런 데 가보면 그 안에 유리가 진짜로 있는데 수천 년 전에 만든 유리가 있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유리가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유리가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밑으로 흘러가지고 슈퍼플루이드. 유리는 뭐냐면 유리는 우리가 생각을 했던 유리는 액체 중에서 비스코시티가 큰 거로 생각을 하면 돼요. 유리인데 슈퍼플루이디티는 이게 비스코시티가 없는 그런 물질 아니야? 슈퍼플루이디티에서는 람다라는 얘기를 별로 쓰질 않아요. 이게 슈퍼플루이디티에서는 이 벨로시티가 중심부터 시작해가지고 1/R로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게 어디까지 1/R로 이렇게 됩니다. 익스포넨셜하게 줄어들지 않고 어떻게 1/R로 얼마까지 가냐? 무한대까지 1/R이에요. 슈퍼컨덕터는 1/R로 슈퍼커런트가 1/R로 가다가 페네트레이션 뎁스를 넘었으면 1/R로 있다가 페네트레이션 뎁스를 넘었으면은 R이 페네트레이션 뎁스보다 넘었으면은 이 익스포넨셜한 비हे비어를 갖게 돼요. 왜냐하면 차지가 있어서 그래요. 슈퍼플루이디티는 두 개의 볼텍스가 있으면은 무조건 KT 트랜지션이 나타나게 되는데 슈퍼컨덕터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게 페네트레이션 뎁스보다도 작은 데서만 로그 R 디펜던스를 가지고 있고 페네트레이션 뎁스보다 큰 경우에는 로그 R 디펜던스를 이제 가질 수가 없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올란도에서 옛날에 이제 공부를 했었어요. 자, V가 R분의 1에 비례한다. 그 올란도에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했었느냐면 R이 0으로 가면 V가 인피니트가 되더라. R이 0으로 가면은
R이 0으로 가면 상대론을 깨게 돼 있어. R이 0이 되면 상대론을 깨. R이 0으로 V가 인피니티니까, 그지?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 R이 0으로 가면 상대론만 깨는 게 아니라 V가 인피니티가 되고 쿠포 페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인피니티가 되고 이 스템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무한이 되게 되고 무한이 되는 에너지를 가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게 깨져야 되더라. 그래서 어디에서 깨지느냐? 속도가 굉장히 커지는 데서 깨져야 되더라. 그래서 거기에는 쿠포 페어가 존재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올란도 책에서 우리 공부할 때 어떻게 되느냐면 올란도 책에서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초전도가 깨져가지고 완전히 깨져가지고 그 길이를 코헤런스 랭스라고 하고 올란도 책에서 여기는 초전도가 완전히 깨졌다. 왜 깨졌느냐 하면은 깨질 수밖에 없는 게 상대로는 틀렸다 그러면 안 되지 요새. 그지? 상대론 맞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에너지가 무한대가 되니까. 그래서 여기 코헤런스 랭스를 그래서 이게 올란도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우리 가져온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는 긴지보가 란다에서는 해보면 정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갑자기 여기까지는 초전도고 말이지. 그 다음에 여기부터 갑자기 초전도가 깨지고 그런 게 아니고 그게 그레디얼하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더라. 그래서 이놈이 초전도가 있으면은 초전도가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깨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함수 모양을 가지고 이렇게 깨지더라. 그래서 이쪽에도 안에도 쿠퍼 페어가 있는데 쿠퍼 페어가 갑자기 여기서 있다가 없는 게 아니고 있다가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떨어지더라. 그러면 요 모양새가 어떤 모양새냐 하는 거를 지금부터 유도를 한번 해보자 하는 게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했던 것들하고 비교해서 좀 달라요.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긴지보가 란다우의 방정식을 가지고서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이게 알다시피 여기에서 흐르고 있는 이 커런트를 보면 이 스포 커런트를 보면은 이 커런트는 어느 방향이냐? 이 커런트는 앵귤라 방향이다. 이런 거를 이제 앵귤라 방향일 수밖에 없어. 마그네틱 필드는 어느 방향이냐면 마그네틱 필드는 G 방향이다. 커런트는 앵귤라 방향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컴포넌트가 들어올 수가 없어. 시메트리 때문에 다른 컴포넌트가 뛰어 들어올 수가 없어. 그러면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줬을 때 이렇게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줬을 때 이 주위에 슈퍼 커런트를 마그네틱 필드가 있고 쿠퍼페의 덴시티가 이렇게 그레디얼하게 줄어드는 거를 수학적으로 한번 긴지보가 란다우 방정식을 가지고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요전에 우리가 공부한 거는 런던 방정식을 가지고 했고 갑자기 쿠퍼페어가 코헤런스 랭스 안에서 갑자기 죽어가는 그런 현상론적인 단순한 거를 가지고서 이렇게 공부를 했었는데 지금은 좀 더 정확하게 그거를 한번 계산을 해보자. 그거를 계산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이 계산하려면은 긴지보가 란다우의 이론이 필요하더라. 자, 우리가 예상을 하기는 어떤 거를 예상을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예상을 하는 거는 쿠퍼페어가 이 안에서는 이게 죽고 이쪽에는 쿠퍼페어가 많이 있는 그러한 모양을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기는 뭐 이런 모양을 이제 예상을 할 거야. 웨이브 펑션, 쿠퍼페어의 웨이브 펑션. 이 쿠퍼페어의 웨이브 펑션은 우리 예상에는 쿠퍼페어의 웨이브 펑션은 어떻게 되느냐면 쿠퍼페어의 웨이브 펑션은 적어도 R의 함수예요. 이게 뭐냐면 중심에서부터 떨어졌을 때 R의 함수로 이렇게 표시가 될 거예요. 덴시티는 이거의 전체의 자승이니까 덴시티는 이게 전체의 자승이고 덴시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은 R만의 함수일 거예요. 덴시티는 R만의 함수일 거예요. 그러면 R만의 함수야. 자승을 하면 R만의 함수예요. 자승을 하면 R만한 함수고 그런데 베리아블은 R하고 세타하고
G로 이렇게 표시가 됐잖아. 폴라 코디네이트로 보면은 베리아블은 R하고 세타하고 G로 표시가 됐는데 자승을 한 놈은 쿠퍼페어는 무엇에 비례하느냐면은 그거는 R만의 함수더라. 그리고 G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면 시메트릭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푸사이를 이런 식으로 하겠다 이게. 여기다가 그냥 콘스탄트를 어떻게 쓰느냐면 콘스탄트를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하자. 콘스탄트. 자, 이 빅터 포텐셜은 어떻게 되느냐? G 컴포넌트가 H 컴포넌트가 마그네틱 필드의 컴포넌트가 뭐만 있느냐면 G만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쓸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고 여기다가 컬을 취해가지고 여러분들 이게 컬을 취해가지고 이게 H에 이 모양을 하려면은 말이지 A는 이거밖에는 될 수가 있고 컬 A는 우리가 다시 써보면 G 컴포넌트만 있더라. 그러면 R하고 세타 컴포넌트는 죽여버리고 G 컴포넌트만 이렇게 쓰면 쉬운 거야 이거. 근데 자 이렇게 돼 있더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AR이라는 거를 지금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AR은 어떻게 되느냐? AR인데 사실은 AR은 세타 성분의 방향은 세타고 그 앞에 붙어 있는 개수는 뭐냐면 R만의 함수다 이런 뜻이죠 지금. 그러면 R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요거를 곱해가지고 적분을 하면 되는 거네, 그지? 시바야. 이렇게 머리가 좋은 게 아니고 거꾸로 해야 돼. R을 곱했잖아? R을 곱해서 미분을 한 다음에 나눴잖아? 자, 곱한 거는 나누고 미분한 건 적분하고 나눈 거 대신에 곱해가지고 쓴 거예요. 그치? 그래가지고 A를 구하면 A가 뭐죠? A가 빅터 포텐셜이야. A를 알면 우리가 거기다 컬을 취하면 마그네틱 필드를 이제 알아낼 수가 있는데 마그네틱 필드를 지금 한번 그래서 니어 더 볼텍스 근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마그네틱 필드가 이런 모양을 하게 되고 니어 더 볼텍스 마그네틱 필드 이런 모양을 해. 그리고 니어 R 이퀄 0 근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R 근처에서는 AR이 어떻게 되느냐면 자, R'이 0 근처에요. R'이 0 근처, 그럼 H0. R 근처에서는 어떻게 되느냐면, HR은 R 이퀄 0 근처니까, 마그네틱 필드 볼텍스 중앙에서는 사실 이게 콘스탄트거든. 그래서 요 놈이
빠져나오면 어떻게 되냐? R 프라임을 dr 프라임 해가지고 적고 나면 2분의 1 R에 자승하고 R 지워져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2분의 1에다가 이 기제로는 R 이렇게 되더라. R로 나눠가지고 말이지. R 이퀄 제로 근처에서 이게 무한대가 되리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0 근처로 가. 그래서 벡터 포텐셜의 모양이 R 이퀄 제로 근처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0 근처로 가더라. 우리가 이제 R 근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뭐 이런 거 알고 그랬는데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뭐더라?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볼텍스의 스트럭처를 알아내고 싶었어요. 볼텍스의 스트럭처를 알고 싶은데 어디서의 볼텍스 스트럭처냐면은 그러니까 볼텍스 스트럭처를 알고 싶어. 볼텍스 스트럭처를 안다는 얘기는 뭐냐면 볼텍스 아리콜 제로 근처에서의 쿠퍼페어의 덴시티를 알고 싶고 그 근처의 마그네틱 필드가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는가 그거를 알고 싶어요. 마그네틱 필드 우리가 런던 공식 가지고 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놈이 마그네틱 필드 코헤런스 랭스 안에서는 콘스탄트로가 되어 있다가 이게 디케이 된다. 그거는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그거보다 좀 더 정확하게 알자 이게. 우리가 예전에 배웠을 때는 코헤런스 랭스 안에서는 쿠퍼 페어가 제로고 밖에서는 있고 코헤런스 랭스 아래에서는 볼텍스 안쪽에서는 마그네틱 필드 콘스탄트고 익스포넨셜 디케이하고 밖에서는 그런 걸 알았는데 그게 정확한 답은 아닐 거다. 그런 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쿠퍼 페어가 갑자기 있다가 코헤런스 랭스 안에서 갑자기 죽는다든지 그거는 디스컨티뉴어스 하니까 너무 아티피셜하다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두 개야. 마그네틱 필드의 의존성하고 마그네틱 필드의 모양하고 쿠퍼 페어의 모양을 지금 알고 싶어 하는 거거든. 그거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수식 하나 가지고 그거를 풀어낼 수가 없다 이게. 두 개를 알고 싶은데 수식은 지금 하나밖에 없죠.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수식은 이 수식을 하나 알고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 거는 뭐냐면 푸사이를 모르고 AR을 모르고 있다. 뭐가 하나 더 필요하다? 수식이 하나 더 필요하다 이게. 그 수식을 어디서 꺼집어 오느냐면 그 수식을 긴지버걸 안다고 방정식에서부터 꺼집어내자. 자 그러면 이게 R이 커지는 경우도 한번 해보자. R이 커지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R이 커지는 경우에 이거를 보면 H의 DA를 보면 어떻게 되느냐면 볼텍스 근처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볼텍스에서 먼 데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A에다가 DL 이렇게 써놓고 A의 먼 데에서는 A의 인피니티에다가 2파이 R이 인피니티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Y제로 H의 DA 하면은 먼 데를 이렇게 잡으면 거기도 볼텍스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볼텍스 근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 그래서 A 인피니티가 어떻게 되느냐면 A 인피니티가 2파이 R분의 1 이렇게 Y를 쓸 수가 있다. 볼텍스의 스트럭처를 보기 위해서 두 개를 알아내야 되겠다 하는데 컨디션 하나만 얻어냈어요 지금. 그럼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줬을 때 긴지버걸 란다 방정식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 프리 에너지가 미니멈 점을 찾아가는 그 모양은 자, 우리 이런 거를 알고 있다. 잘 알고 있지, 그지? 긴지버걸 란다우 방정식을 프리 에너지를 쓴 다음에 미니멈 점은 하면은 이게 나오잖아, 그지? 에너지를 보면 2승항하고 4승항이 있는데 한번
미분한 항이 되니까 1승 3승으로 이렇게 보내가지고 그 수식하고 이 두 수식을 가지고서 보면 볼텍스의 모양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다. 자, 요거 자승을 다시 한번 써야 되는데, 저 자승을 쓰는 거를 어느 코디네이트로 바꾸느냐 하면은 폴라 코디네이트로 바꿔야 되겠다 하는 얘기예요. XYZ 쓰지 말고 폴라로 하자. 폴라가 굉장히 쉬워. 왜냐하면 볼텍스는 G 방향으로는 시메트릭하고 그 다음에 R과 세타로 하면은 세타 방향은 슈퍼커런트 나올 거고 R의 방향은 필드의 스트렝스라든지 쿠퍼페의 덴시티 같은 것들은 R로 이렇게 나올 거다. 자, 그래서 이 수식을 다시 한번 쓰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노트에는 있지만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 가지고 수식을 다 쓰겠어요. 시청자 여러분들아 이렇게 친절한 사람이에요. 클로즈업 그래. 클로즈업. 안경 벗고 세수도 했으니까. 수식을 클로즈업.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가끔 가다 놔도 수식 말고 놔도 최고니하고 한때 이렇게 다정스러울 때도 있어요. 인선이도 찍어줬다라고 생각도 안 하고. 글쎄 말이야. 자, 그럼 다시 현쓰기 하고 찍어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가리기만 한 우리. 어제 뭐 먹고 잤어? 자, 그래가지고 아까 푸사이 쓴 거 있잖아. 푸사이는 R만의 함수고 푸사이는 푸사이 인피니티에다가 뭐였더라? FR 쓰고 익스포넨셜 I 세타라고 썼잖아. 그치? 있잖아. 푸사이의 인피니티라고 쓰고 F의 R이라고 쓰고 익스포넨셜의 I 세타라고 해놓고서 여기에 FR을 알면은 푸사이의 모양새를 알아낼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넣고서 보면은 R만의 함수고 푸사이를 세타로 미분 두 번 하면은 이쪽에서 두 번 나오겠네. 그지? 이거 쓴 거를 보면은 G가 없어졌어요. G는 벌써 다 죽여버렸어. 살아남는 악만 이렇게 썼지. 그래서 이거를 다시 F의 함수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F 마이너스 이렇게 쓰고
그러면 이거를 풀면은 뭐가 나타나죠? 이거를 풀면 이거를 풀면은 이거는 F가 나타나요? 왜 F가 나타나지? F에 관한 미분 방정식 아니야, 그지? F에 관한 미분 방정식이니까 이거 하면은 F가 이제 이렇게 나타나게 돼. F에 관한 미분 방정식인데 A도 있구나. A하고 F하고 섞여 있구나, 그지? 근데 A하고 F가 아까 섞여 있는 또 하나의 수식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A를 소거를 해가지고 넣으면은 이제 되겠다 하는 얘기네. 이거를 푼다 그래서 F가 나오는 게 아니라 아까 조건 하나를 더 넣어가지고 F를 풀어야 되겠다. 자, 그러면 이거를 푸는데 요 놈이 나오는 게 이제 귀찮으니까 이거를 코헤런스 랭스의 자승이라고 이렇게 해놓고 자, 그러면 이걸 놓고서 R이 0으로 가는 리미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자. R이 0으로 가는 리미트를 보면 R이 0으로 가는 리미트를 보면 이게 뭐 어느 항이 커지고 어느 항이 작아지고 그럴지 잘 모르지만 이 두 항을 이렇게 보도록 하자 이거예요. 아까 A가 어떻게 나왔죠? 아까 R이 0으로 가는 리미트에서 A가 0으로 조금 전에 했었지? R에 어떻게 비례했니? 현수가? 리니어하게 비례했었지? 이게 리니어하게 비례하니까 이 놈항은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죽을 수 있겠네, 그지? 이거 없애고, 그러니까 뭐의 함수로 나오느냐면 F만의 함수로 나오는 거지? F만의 함수로 나오니까 그냥 이건 풀면 된다, 그지? R 이퀄 0으로 가는 리미트에서 이거 풀면 돼. 자, F를 R의 n승이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놓고서 이거를 문제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C의 R의 n승. 이거 풀기 전에도 벌써 눈치챘잖아, 우리가. 쿠퍼비어 덴시티가 어떻게 되느냐? R 이퀄 0에서는 0으로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이게 요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놓고서 이렇게 됐었다 그랬는데 이렇게 갑자기 코헤런스 랭스 안에서 제로가 되고 콘스턴트가 되는 게 아니라 뚜뚜뚜뚜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될 거다. 이거 우리 눈치챘잖아, 그치? 야, 그러면 이게 답이 뭐가 되겠냐? n이 얼마가 되겠냐? 내가 응? 내가 1로 그렸는데 이렇게 직선으로 그렸죠. 다시 1 맞았어요. 요거를 여기다 넣어가지고 보면, 그러니까 R 이퀄 제로가 되는 리미트, 바로 요 리미트. 거기서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어떻게 되느냐 해가지고 이걸 넣어보면, 그래서 R의 n승을 여기다 넣어. R의 n승, R의 3n승 이렇게 해가지고 넣으면 R이 0으로 가는 리미트에서는 어떻게 되느냐면 그래서 이게 살아남는 게 n 이퀄 1만 살아남아요. 마이너스 1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 마이너스 1은 R 이퀄 제로에서 쿠퍼비어가 너무 많은 거 아니야, 그지? 쿠퍼비어가 죽이는 그 모양은 n 이퀄 1이야. 그러면 하이어 오더 텀은 어떻게 되느냐? 하이어 오더 텀은 하이어 오더 텀을 하려면 F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C에다가 R에다가 D에 R에 자승항 넘어서고 삼승항으로 가버리죠. 자승항은 죽도록 돼 있어야 그냥 놓으면 그냥 길어요. 응? 자승은 죽고 삼승항 이렇게. 이걸 넣어가지고 우리 해보면 D하고 C 사이의 관계가 나오는데 D는 마이너스 8 C 자승분의 C에다가 1 플러스 C제로에서 C2 이렇게 나오더라. D가 이렇게 나오더라. 15분 지났어? 15분 지났어?
그러면 1시간 15분 지났어? 40초. 40초 지났어? 또 요거는 끝내야 되지? 그래서 이걸 보면 이런 모양을 하고 있더라 이게. 응? 하이퍼블릭 탄젠트의 모양을 하고 있더라. FR이 하이퍼블릭 탄젠트의 모양을 하고 있더라. 하이퍼블릭 탄젠트 여러분들 탄젠트는 이렇게 해서 밑에서부터 이렇게 위로 가는데 하이퍼블릭 탄젠트는 이렇게 돼가지고 여러분들 이런 거 알지? 이렇게 되는 거 알지? 하이퍼블릭 탄젠트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시작해서 1까지 가는 그런 모양을 하고 있더라. 이게 뭐냐면 자승을 했다고 생각을 해봐. 자승을 하면 이거는 이 위로 가고 자승을 하면은 이런 모양을 하겠지, 그지? 양쪽에서는 어떻게 되냐? 쿠퍼피어 덴시티가 양쪽에서는 쿠퍼피어 덴시티가 이게 콘스탄트가 아리콘 제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쿠퍼피어 덴시티가 쭉 줄어드는 그 모양을 하고 있어. 하이퍼블릭 탄젠트 모양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여기서 쿠퍼피어 덴시티는 이 모양으로 이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모양. 그 다음에 F는 어떻게 되냐면 오드 함수로서 이렇게 된다는 거고. 그 쿠퍼페어는 어떻게 되느냐면 코헤런스 랭스 밖에 쪽에서는 쿠퍼페어가 쫙 깔려 있고 코헤런스 랭스 안에는 어떻게 되냐면 쿠퍼페어가 줄어드는데 어떻게 주느냐면은 쿠퍼페어 덴시티는 F는 R에 비례해서 주니까 쿠퍼페어 덴시티는 R의 자승에 비례해서 줄겠네, 그지? 여기에 하이퍼블릭 탄젠트인데 하이퍼블릭 탄젠트가 R 오버 크C라고 했는데 거기에 조금 찌꺼기가 하나 붙었어. 뮤. 왜냐하면은 요런 항들 때문에 그 찌꺼기가 조금 붙었는데 뉴가 얼마가 되느냐면은 뉴가 한 1 근처에 있는 그런 콘스탄트로 이렇게 돼요. 그럼 우리가 푸사이를 알아냈으니까 뭐를 알아낼 수 있다? 푸사이는 R의 함수면서 익스포넨셜의 I 세타가 돼 있으니까 익스포넨셜의 I 세타가 무슨 항의 관계가 되느냐면은 여러분들 그 웨이브 함수에다가 그레디안트를 씌우면 뭐가 나오죠? 슈퍼 커런트가 나오잖아. 그거는 슈레딩거 방정식에서도 배웠고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여기다 이제 그레디안트를 딱 취해주면은 그러니 거기서 뭐가 나올 거냐면은 이제 슈퍼 커런트가 나올 거예요. 슈퍼 커런트 어떤 모양으로 나오느냐면은 앵글 방향으로 나가는 그 슈퍼 커런트가 나올 거고 그 슈퍼 커런트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는 이게 1시간 15분이 지났으니까 여기서 끝내고 그거를 다음 시간에 슈퍼 커런트를 잠깐 하고 지금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지금 하자. 응? 인터넷에서 동진이가 거의 숨을 못 쉬는데 그냥 답만 쓰자. 응? 슈퍼 커런트는 4파이분의 C의 콜레인데 A를 알면은 이제 자 그래서 이거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완전히 그냥 숨을 못 쉬고 지금 동진이가 그냥 배가 너무 아파. 고파서가 아니고 아파서. 이게 좀 있으면 아 알았어.